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읽어주는 유쌤입니다. 저희가 지난 10강에서는 대기 이제 첫 시간이었죠. 그래서 일기 기호하고 그리고 고기압, 저기압, 그리고 기단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번 11강에서는요. 전선의 다양한 종류하고 그리고 전선을 가지고 움직이는 온대 저기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선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전선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중학교 때 공부를 하셨다면 중학교 3학년 때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기억이 지워진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지구과학 1에서 전선을 할 때는 중학교 때 했던 것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를 생각을 해볼 때 전부터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좋겠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선의 정의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선을 이야기하기 전에 전선면이 나와요. 자, 전선면은요,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는 경계면이에요. 그래서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니까 공기덩어리가 성질이 달라요. 보통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성질이 다른 거를 얘기할 때 기온과 습도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전선을 생각할 때는 기온을 가지고만 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습도에 의해서 생기는 거는 고등학교 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 기온만 가지고 우리가 전선을 생각할 건데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게 되면요. 당장에 섞이지 않기 때문에 경계면을 이루게 되죠. 그 경계면을 우리는 전선면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동그라미 쳐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전선이라는 건 뭐냐면 전선면이 특정한 평면이죠. 물론 이게 곡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지표면도 하나의 면이에요. 그러면 면과 면이 만나면 교선이 생기는데요. 이 교선을 우리는 전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전선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전선은 항상 지표면 상에 있습니다. 전선이 지표면보다 상층에 있다든가 이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정의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선과 전선면은 다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자, 우선 전선은 네 가지 종류가 있죠. 온난전선, 한랭전선, 회색전선, 정체전선이 있어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온난전선은 기울기가 약 150분의 1이에요. 물론 이거 평균값이기 때문에 이 값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건 왜 나왔느냐? 바로 뒤에 슬라이드에서 나오는 한랭전선과 비교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자, 이 값을 한랭전선에서의 기울기랑 비교하면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완만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온난전선의 기울기가 더 완만합니다. 이동 속도는요, 한랭전선보다 느리다. 이 상대적인 표현이 사실 훨씬 더 많이 나오죠. 그리고 강수 범위는 전선에서 전선 동쪽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전선 동쪽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금 더 보편적으로 말을 바꿔볼게요. 왜냐하면 이 전선이 주로 만들어져서 움직이는 경우가 대기 대순환상에서 편서풍 지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보통 공기가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선의 위치가 여기 나와 있죠? 거기에 전선이나 전선 동쪽이라는 거는요. 만약에 공기덩어리가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국지적으로는. 그러니까 사실은 전선에서 전선 동쪽이라고 표현을 슬라이드에 넣었지만 보통은 뭐라고 더 많이 쓰느냐? 전선의 앞이라고도 많이 씁니다. 전선 앞이라고 쓸 수 있어요. 이 그림상에서는 전선의 동쪽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전선 앞에서 비가 온다. 그리고 비는 약한 비가 내린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고 볼게요.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를 타고 올라갈 때 생성되는 전선을 우리는 온난전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는요. 차가운 공기를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왜? 더 가벼우니까. 밀도가 작아서 타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얘는 서서히 올라가게 되고요. 상승 기류가 크게 발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승 기류가 약하다는 거는 우리가 강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우셨죠? 잠깐만 따오면요. 상층으로 위로 상승 기류가 활발할수록 더 강한 비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약한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표시는요. 이렇게 빨간색 반원으로 표시를 해요.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항상 통일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야, 근데 이 전선이라고 하는 거는요. 전선을 경계로 해서 전후에 일기 상태가 급격하게 변해요.
그래서 뭐 기온, 기압, 뭐 풍향 뭐 이런 것들을 막 많이 얘기한단 말이죠. 자, 근데 온난전선은요, 한랭전선만큼 뚜렷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요 온난 공기 아래에 있는, 즉 이게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요 위쪽에 온난 공기죠. 그 아래에 있는 찬 공기가 지금 제가 동그라미로 찍은 요 영역인데, 얘네들은 사실은 지표 부근에 굉장히 얇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게 지표면 근처의 어떤 가열이나 증발이나 강수 등에 의해서 쉽게 변질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선의 경계로 양쪽의 공기 성질 차이가 조금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극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 얘기는 플러스 알파입니다. 자, 한랭전선을 볼게요. 자, 한랭전선은 아까 그 값으로 비교를 해보면요. 기울기가 급하다. 이동속도 빠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선의 서쪽이라고 되어 있지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바로 전선의 위치 여기 있죠? 뒤쪽입니다. 전선 뒤쪽. 그래서 온난전선은 전선의 앞, 한랭전선은 전선의 뒤. 반면에 얘는요, 급격하게 상승 기류가 발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하기 때문에 그 전선면을 타고 올라가게 되는 공기 흐름이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군형 구름이 생기고요, 비가 많이 내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저군형. 그래서 한랭전선의 정의는 차가운 공기가 파고들 때 생성되는 전선이에요. 그래서 차가운 공기가 파고들기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학교 때 배우셨겠지만 이 영향 때문에 한랭전선의 속도가 온난전선보다 빠른 거죠. 왜? 한랭전선은 어때요? 찬 공기가 여기를 파요. 그럼 어디에요? 이 부분이죠. 바로 전선이 있는 그 위치 자체를 찬 공기가 밉니다. 파고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힘의 영향을 받은 한랭전선의 이동 속도가 더 빠를 수밖에 없어요. 온난전선은 어땠죠? 아까 앞에서? 네. 여기 이 전선이 있는 이 영역을 밀지 않아요. 그냥 타고 올라가니까 스치듯 지나갈 뿐이지 그 지점을 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힘이 가해져서 밀고 있는 한랭전선 속도가 더 빠를 수밖에 없다. 표시는 파란색 삼각형입니다. 이거는 뭐 정해진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폐색 전선이에요. 이 폐색 전선은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겹쳐져서 생기는 거예요. 표시는 어떻게 하느냐? 빨간색 반원과 파란색 삼각형을 교대로 표시합니다. 자, 앞에서도 뭐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한꺼번에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 표시를 이렇게 하긴 하는데 어떻게 표시하느냐? 전선이 이렇게 있으면요, 공기가 지금 이 그림상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죠? 그러면 이 표시를 앞으로 진행해 나가는 쪽으로 툭 튀어나오게 표시합니다. 이건 전선의 기호를 표시할 때 모두 똑같아요. 한랭전선, 온난전선, 폐색전선 마찬가지. 공기가 이동하는 방향 쪽으로 볼록 튀어나오게 그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폐색전선은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합쳐진 상태이기 때문에 폐색이 막 일어난 그 순간에는요, 날씨가 가장 안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 지표면이 있으면요, 뭐 예를 들어 폐색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단면을 그렸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이 경우에는요, 여기 전선이 있는데 한랭전선의 뒤편에서 비 오고 온난전선 앞에서 비 오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가 다 구름이 생겨서 비가 올 수 있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넓게, 그리고 비도 가장 많이 내리는 그 순간이 된다는 거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찬 공기, 여기도 찬 공기고 여기가 따뜻한 공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표면을 기준으로 아래에 찬 공기가 다 모이고요, 위로 따뜻한 공기가 몰립니다. 그 말은 뭐예요? 네, 전선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전선은 전선면과 지표면이 만나는 거니까. 안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래쪽에 찬 공기, 위쪽에 따뜻한 공기, 안정한 상태에 가죠? 무거운 게 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승 기류가 더 이상 발달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구름이 생기지 않겠죠? 곧 맑아집니다. 그러니까 폐색 전선이 생기면 비가 가장 많이 오지만 폐색이 완료되면요, 오히려 맑아지고 그 순간에 전선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거 폐색 전선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왼쪽에 있는 게 한랭형 폐색 전선이고요. 단면으로 2차원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다음에 온난형 폐색 전선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름을 어떻게 붙였냐면은 한랭 전선 쪽이 더 아래쪽에 가면요, 한랭형 폐색 전선. 그리고 온난 전선에 해당됐던 전선면이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지표면과 만나게 되면 얘는 온난형 폐색 전선이라고 불러요.
자, 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요, 어디냐면 한랭형이 기본입니다. 자, 왜 한랭형이 기본이냐? 자, 위쪽에 이제 구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여기 찬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찬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요, 어디가 더 차갑냐? 바로 이쪽에 더 차갑습니다. 즉, 한랭전선 뒤편에 있는 찬 공기가 온난전선 앞에 있는 찬 공기보다 보통은 더 차가워요. 왜? 한랭전선에 있는 이 찬 공기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회전하죠. 얘 저기압이니까. 자, 움직이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오잉? 고위도에서 내려오는 바람이죠. 자, 반면에 이렇게 가고 있는 요 차가운 공기는요, 사실은 어떻게 가고 있어요? 네, 상대적으로 저위도에서 움직이는 공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랭전선 뒤편에 있는 공기가 훨씬 더 고위도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니까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폐색이 형성이 되면 한랭전선을 형성했던 전선면이 더 밑에 깔리는 거예요. 걔가 더 무거우니까. 그래서 한랭형 폐색전선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다. 자, 근데 온난형 폐색전선은 언제 생기느냐? 자,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대륙의 서편에 위치하면은 네, 온난형 폐색전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위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얘도 아래쪽에서 이렇게 가죠. 자, 문제는 위도가 높을수록 당연히 온도가 내려갈 텐데 바다하고 육지처럼 이렇게 상태가 다른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육지는 냉각을 받았을 때 더 빨리 냉각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고위도에서 내려왔자면 이건 바다에서 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온도가 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상대적으로 저위도에서 왔지만 육지기 때문에 온도가 더 낮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온난전선 앞의 공기가 더 차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난형 폐색전선은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고요. 대륙의 서편에서 볼 수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이제 정체전선이죠. 얘는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서로 이제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 위로 이제 올라가긴 해요. 근데 정체되었을 때 생성되는 전선이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은 뭐냐면 온난전선이냐 한랭전선은요. 찬 공기가 파고들거나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올라가죠. 전선면을. 그런데 정체전선은요. 뭐 타고 올라가거나 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뭐 차가운 공기, 따뜻한 공기에서도 밀도차 때문에 올라가며라고 써있지만 조금 더 정체전선스럽게 표현하자면 어떻게 되죠? 네,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났는데 서로 파고들거나 타고 올라가지 않고요. 특정한 위치를 경계로 약간 좌우로 서로 교차되면서 이동을 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단이 다른 기단을 침투하는 게 아니고요. 경계면이 보통은 위도와 거의 평행하게 아주 길게 형성이 돼요. 물론 약간 기울어질 수는 있어요. 위도에 대해서. 하지만 얘가 뭐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뭐 마치 45도 이상 기울어진다. 뭐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은 기울어질 수 있어요. 위도에 대해서. 하지만 많이 기울어진 상태로 있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시는요. 이렇게 합니다. 청색 삼각형하고 적색 반원을 반대로 표시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비록 와가지고요. 서로 밀어내지는 못하지만 따뜻한 공기가 왔던 방향이 있고요. 찬 공기가 왔던 방향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힘겨루기를 해서 힘이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 표시를요. 따뜻한 공기가 온 방향에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으로 볼록볼록. 찬 공기가 왔어요. 마찬가지로 나아갈 방향으로 이렇게 세모세모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표시하는 것도 약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이런 전선은요. 동서방향으로 이동보다는 남북으로 진동하는 일이 많습니다. 동서방향으로는 잘 이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체전선을 형성하고 나면요. 대표적인 어떤 것들을 정체전선을 확인하면 좋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장마전선이 바로 정체전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정체전선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찬 공기의 힘이 조금 더 세지면요. 정체전선이 아래쪽으로 내려올 거고요. 따뜻한 공기의 힘이 세지면 약간 위로 올라갑니다. 자, 만약에 남쪽으로 이동할 경우 어떻게 되죠? 찬 공기가 움직이는 셈이기 때문에 정체전선이지만 순간적으로 한랭전선형의 특성을 가져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소나기가 내리잖아요. 한랭전선은요. 마찬가지로 뇌우나 호우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요. 반대로 북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요. 온난전선형의 구조를 받으니까 상대적으로 비가 조금 세게 안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좀 더 많다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강수량은 상황에 따라 크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체전선, 즉 우리나라에는 장마전선을 뭐하고 뭐가 만나느냐? 오후츠크해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만나서 형성된다. 우리가 중학교 때 외웠던 내용이 되겠죠. 근데 얘네들의 세기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전선의 위치는 변해요. 근데 중요한 건 요겁니다. 강수구역은요, 장마 전선보다 약간 북쪽에 형성이 돼요. 자, 이거 왜 그러죠? 자, 쉽게 얘기하면 요거죠. 만약에 남쪽으로 이동을 해요. 자, 남쪽으로 이동을 하면요, 어떤 형태가 되죠? 한랭 전선형이죠. 찬 공기가 이동에 들어가니까 파고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선이 있는데, 남쪽으로 전체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한랭 전선형이니까 비가 어디서 와요? 전선의 뒤편에서 이렇게 옵니다. 자, 만약에 전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북쪽으로 이동했어요. 자,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올라가니까 온난 전선형이죠. 어디서 비어요? 전선의 앞에서 비어요. 그럼 뭐죠, 결국? 정체 전선을 표시한 거에 대해서 남으로 이동하든 북으로 이동하든 상대적으로 조금 더 고위도에서 비가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수구역은요, 장마전선보다 약간 북쪽에 형성해요. 그러니까 장마전선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강수구역이 장마전선을 중간에 놓고 생기는 게 아니라 약간 치우쳐져 있다는 거죠. 장마전선 자체가 약간 아래쪽, 강수구역은 보통 약간 위쪽,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해야 될 거 두 번째 거, 온대저기압입니다. 온대저기압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약간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온대저기압은요, 중위도 지역에서 형성이 되고요.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생기는 이유는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가 있고요. 남쪽에서 북상하는 따뜻한 공기가 있는데 얘네 둘에 의해서 생겨요. 보통 규모는 1000km 이상이고요. 꽤 크죠? 물론 이제 뭐 더 큰 현상도 있기 때문에 뭐 크지 않아요라고 우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정도면 상당히 큰 현상입니다. 중위도 지역의 날씨에 굉장히 중요해요. 온대저기압이. 그리고 편서풍지대이기 때문에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기본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그림은요, 일기도하고 위성 영상이에요. 근데 이제 이 위성 영상을 보면은 약간 혼동이 있는데, 우리가 배웠던 대로 아주 이상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적어요. 우리가 배웠던 이상적인 거 뭐죠? 한랭전선의 뒤편과 온난전선의 앞쪽으로만 비가 온다라고 말했지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걸 물어보면 우리가 배웠던 대로 답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위성 영상이 나오거나 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온대저기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온대저기압의 일생은 노르웨이에서 만들었던 극전선 이론을 따라요. 자, 극전선 이론에 따르면요. 우선은 극지방에 차가운 극동풍이 붑니다. 그죠? 대기 대순환 상에서 60도 이상에서요. 그 다음에 중위도 지방에서는요, 편서풍이 만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여기를 경계로 해서 극지방에서는 극동풍이 부니까 이렇게 해서 위도 60도 부근에서는 이렇게 동풍이 불고요. 그 다음에 위도 60도 부근에서 아래쪽에서 오는 거는 이런 식으로 편서풍에 의해서 서풍이 부는 거죠. 그러니까 찬 공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요. 따뜻한 공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형태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A 그림처럼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런 경우에서 지형적인 요인과 같은 다양한 요인 때문에 가벼운 이렇게 굴곡이 생겨요. 굴곡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아래쪽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 위쪽이 왼쪽으로 가고 있는 이런 방향의 형태 때문에 굴곡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얘는 이렇게 꺾여 들어가게 되고 얘는 이렇게 꺾여 들어오는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B 그림처럼 약간의 굴곡이 생기는 파동이 생기게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식의 파동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네. 아래쪽에 따뜻한 공기는요, 돌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 들어가면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죠? 반면에 차가운 공기는요, 이렇게 돌아 나오면서 시계 방향, 똑같이 이렇게 방향으로 돌게 됩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죠? 그러면 이 경우에
왼쪽 부분은 찬 공기가 내려오고요. 오른쪽 부분은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온대저기압에서는요. 항상 온대저기압의 중심을 기준으로 동쪽의 온난전선, 서쪽의 한랭전선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의 요인 때문에 C에서 D까지 연결을 해보면요. 네, 저기압성 흐름이 발달하면서 성숙한 상태로 네, 전선이 잘 발달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돼요? 네, 온난 전선보다 한랭 전선의 이동 속도가 빠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따라잡히게 되는데 얘네들의 이동 속도가 똑같다고 하더라도요. 절대적인 거리가 저기압의 중심 쪽일수록 전선과 전선 사이의 거리가 짧아요. 그러니까 폐색은 어디서부터 일어난다? 네, 저기압의 중심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기압의 중심에서부터 이 그림 E처럼 폐색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요. 이 전선의 모든 영역에 폐색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금 2번 그림처럼 폐색이 시작된 그 순간에는 가장 많은 비가 내리게 되지만 F처럼 폐색이 완벽하게 종료가 되면요. 전선은 사라지고 따뜻한 공기는 위에, 찬 공기는 아래에 있으니까 안정화돼서 상승 기류가 차단되면서 구름이 사라지게 됩니다. 날씨가 좋아지게 된다. 다른 말로는 온대저기압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극전선 이론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현재는 이렇게 온대저기압의 일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다 준 건데 에너지원이 도대체 뭐냐? 네, 바로 에너지원은 위치에너지예요. 자, 위치에너지라고 하면 약간 추상적이죠? 조금 자세하게 보면요. 이런 겁니다. 자, 특정 지점에 대해서 고도에 따른 질량 중심이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하고 따로 있을 때보다 어떻게 돼요? 합쳐지게 되면은 더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면을 그리는 거예요, 단면. 자, 만약에 단면을 그렸을 때 이쪽에 찬 공기가 있고요. 이쪽에 따뜻한 공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각각의 공기의 질량 중심은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요 위치가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전선이 생겨요. 전선이 생기게 되면은 뭐 한랭전선이든 온난전선이든 형태가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그냥 아무 그림이나 그려볼게요. 상대적으로 차가운 건 밑에 있고 따뜻한 거는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마찬가지 이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따볼게요. 여기. 그러면 여기는 찬 공기고 여기는 따뜻한 공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두 공기가 있는데 이 영역 안에서 과연 질량의 중심점은 어디냐라는 거죠. 그러면 원래 있던 지리적인 모양에서 기하학적인 모양에서 자각형의 중심이 질량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찬 공기의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실제로 질량의 중심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찬 공기 따로 따뜻한 공기 따로 있는 이 상태에서는 사각형을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그 사각형의 중심이 바로 질량 중심이 되지만 전선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는 연직 방향으로 볼 때 찬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가 같이 있어서 결국 찬 공기가 무거우니까 기하학적인 사각형의 모양의 중심에서부터 약간 내려간 쪽에 질량 중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량 중심의 차이, 이게 고도 차이죠? 그래서 이 고도 차이만큼이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날씨하고 연결을 조금 지어보죠. 네. 자, 요거를 같이 볼게요. 자, 우선 지금 그림을 보고요. A, B, C, D 위치가 있어요. A, B, C는요. 저기압 중심에서부터 약간 더 저위도에 있는 부분이고요. D는 저기압의 중심 근처 혹은 그보다 더 위에 쪽에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A, B, C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우선 첫 번째 가장 쉬운 거는요. 풍향이에요. 풍향. 자, 풍향은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형태를 잡을 수가 있어요. 온대저기압. 그러면 얘는 저기압이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 회전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A 지역은 뭐예요? 보는 순간 알 수 있죠. 남동풍이에요. B 지역은 여기 있죠? 남서풍입니다. 그러면 C 지역은 왼쪽에 있어요. 여기가 C죠?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 B, 그 다음에 여기 A. 대략 이 정도죠? 그래서 풍향을 보면 남동풍, 남서풍, 북서풍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표적인 풍향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강수. 자, 강수는요. 어떻게 나오죠? 원칙대로 일단은 하면 돼요.
왜냐면 여기에는 실제 강수구역을 나타내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자, A 지역은요, 온난전선 앞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넓어요. 대신 비가 약하게 옵니다. 이슬비. B 영역은 구름이었고 맑을 거고요. 그 다음에 C 지역은요, 좁기는 한데 비가 많이 내린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약한 강수, 맑음, 강한 강수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구름의 형태죠. 자, 구름의 형태는 아까 전선에서 얘기했는데 온난전선 쪽은요, 네, 경사가 완만하니까 층운형의 구름을 띠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온난역에 해당되는 B는요, 거의 없어요. 찬 공기상에서 온난한 공기 영역이기 때문에 그걸 온난역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 다음에 한라인전선 쪽은 적운형의 형태를 띠게 되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기온이에요. 기온. 기본적으로 한라인전선 뒤에 찬 공기, 두 전선 사이는 따뜻한 공기, 그 다음에 온난전선 앞은 찬 공기죠. 그러니까 온난전선을 통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온이 변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생각해보면 A 부분은요, 찬 공기 영역이니까 낮아요. B 부분은 높아요. C 부분은 낮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골치가 아픈 게 바로 기압입니다. 기압. 여기서 보시면 기압은 A가 높다, B가 낮다, C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렇지 않아요. 그죠?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데이터를 딱 보는 순간 B가 낮아요? 아니죠. 왜요? A는 1008이고요. B는 얼마예요? 1004네요. 그죠? 그러면 A가 B보다 기압이 높아요. 그런데 변수가 있죠. 자, C 보세요. C는 기압 얼마예요? 1004하고 1000 사이에 있죠. 그럼 얼마예요? 1002라고 생각해보면요. 저기 B하고 C를 비교하면 기압이 누가 높아요? 근데 B가 높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제로 기압은요. 이렇게 일반적인 경향을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넣냐면 이렇게 써있는 책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무 데이터도 없는데 무조건 이렇게 된다. 예, 틀린 말이에요. 자, 이게 기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으려면은 실제로 여기처럼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압은 실제 데이터가 있을 때만 언급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저기압이기 때문에 중심부 쪽으로 갈수록 기압이 낮아져요. 그거는 이제 저기압의 기본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저기압이 북동쪽으로 이동할 때 혹은 동쪽으로 이동할 때도 어떻게 돼요? A에서 B로 갈 때 혹은 B에서 C로 갈 때 기압이 여기 나온 것과 경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찬 공기는 기압이 높다, 따뜻한 공기는 기압이 낮다 외우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고등학교 때는요, 일기도하고 같이 나오기 때문에 기압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지점이 다른 지점보다 저기압 중심에 가까워지면 기압이 내려가는 거예요, 사실은. 저기압 중심에서 멀어지면 기압이 올라가죠. 하지만 그곳조차도 예외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확한 데이터만을 갖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압은 외우지 마세요. 보고 외우는 겁니다. 다만 원리를 그래도 원리를 쓰면 저기압 중심에 가까울수록 기압은 내려가는 경향을 갖는다. 요거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외울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동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A 지점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동을 할게요. 자, 지우고. 자, A 지점에서 이동을 합니다. 서에서 동으로 이동해요. 이렇게 이동을 해요. 자, 그럼 어떻게 변해요? 풍향은 남동풍에서 대략 남서풍으로 변신했죠. 이렇게 변신했어요. 자, 그 다음에 날씨는요. 비가 조금 왔는데 맑아졌어요. 구름도 거의 없어졌어요. 기온은 어떻게 되죠? 네, 높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쭉 지나가지고 한랭 전선까지 지나게 되면요. 네, 저군형 구름 생기고 강한 강수가 나고 바람이 북서풍으로 변하고 다시 기온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요 그림은 일기도처럼 표시한 저 그림을 네, 단면으로 해가지고 전선면과 함께 나타낸 건데 이 그림을 보면은 시간에 따라서 통과를 하면 전선이 통과하면 어떻게 일기가 변화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면 되죠. D지점. D지점은요, 저기압 근처고, 중심 근처고, 사실은 저기압 중심보다 좀 더 위도가 높은 쪽이라고 생각하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우선 여기는 저군형이에요.
왜냐하면 한랭전선 뒤편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중심 부근 자체가 원래 저기압 중심 뭐예요? 공기가 상승하죠. 당연히 구름이 많이 생기고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비도 많이 와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불어 들어가니까 뭐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보통은 북동풍의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기온은 어때요? 당연히 여기 찬공기 영역이죠. 여기 전부 다 찬이잖아요. 그래서 기온 낮아요. 기압은요? 기압은 이 경우에는 굉장히 낮죠. 왜? 저기압 중심에 붙어 있잖아요.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D 지점이 정확하게 어디냐에 따라서 무조건 낮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압은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은 온난역인 B에서는 구름이 잘 생기지 않지만요. 실제에서는 조금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나오면 당황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지금 서귀포시의 날씨 변화를 나타내는 건데요. 우선은 여기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R, W 뭐 이렇게 막 기호가 있잖아요. R이 뭐냐면 강수량이에요. W가 풍향, S가 풍속, T가 기온, 오른쪽에 P가 기압, H가 상대 습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찾을 거냐면요. 1번부터 3번, 1번, 2번, 3번, 4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이 언제 통과했는지를 표시를 해보죠. 자, 이거는 쉬운 게 이미 다 나와 있죠? 4월 16일 12시에요. 4월 16일 12시 여기죠? 여기가 1번일 거고요. 그 다음에 0시, 여기가 2번이네요. 여기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4번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게 가장 먼저 되어야 돼요. 그럼 질문은 여기 공간상 안 썼지만 질문은 뭐냐?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통과한 시각을 각각 표시해보라는 거예요. 데이터를 해석해야겠죠. 뭘로 해요? 네,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뭐를 얘기할 수 있느냐? 네, 갑자기 풍향이 바뀐다든가 뭐 날씨가 급변한다든가 하는 게 바로 전선이 통과한 시점입니다. 자, 우리가 서귀포를 기준으로 할 거기 때문에 제주도가 어디 있나 했더니 제주도 여기 있죠? 제주도 여기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언제 통과했어요? 온난전선? 4월 16일 12시에서 4월 17일 0시 사이에 분명히 바뀌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1번하고 2번 사이입니다. 자, 그런데 봤더니 풍향이 언제 급변해요? 자, 여기서 급변했죠. 사실은 풍향이 급변하는 게 가장 뚜렷해요. 그리고 하강하던 기온이 잠깐 상승을 하죠. 여기 하강을 하던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서 밤으로 가니까 근데 갑자기 상승했죠. 그 말은 뭐예요? 찬, 따찬 온난전선을 통과하면 따뜻한 공기가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해 보건데 온난전선 언제 통과했다? 4월 16일 18시에 통과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랭전선 통과 시점을 볼게요. 한랭전선 통과 시점 여기 있죠. 그러니까 2번과 3번 사이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풍향의 변화를 봤더니 여기죠, 여기. 풍향이 급변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네, 바로 3시 무렵에 한랭전선 통과했을 거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온대저기압을 가지고 어떤 기상의 결과들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더 많은 해석들은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때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뭘 하냐면은 우리가 온대저기압을 했으니까 남은 게 뭐겠어요? 바로 열대저기압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태풍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